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조심조심 잘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네. 둘 다 오늘 머리가 비 온 날 티가 나네. 아, 그래요? 안 빗고 나온 사람들 같아 머리를. 아, 저는 원래 선배 그래요. 얼굴을 이제 내추럴해요. 보는데. 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갑자기 어제 저녁에 사연이 들어와서 네. 바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번에 드림렌즈 문의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질문 드렸었는데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녀 딸이 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성조숙 현상이 있어서 호르몬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다고 합니다. 3학년이 이제 돼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키만큼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병원에서 키가 이제 155cm 정도로 예측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거 그냥 이제 두면은 요즘 먹는 것도 좋으니까 후천적으로 잘 클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작고 하니까 네. 이거 좀 의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셨는데 남편분이 170, 아내분이 164라고 해요. 네. 요런 이제 자녀들 키울 때 키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주사 맞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봤는데 네. 그런 성조숙증 주사라든지 키 크는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대한소아내분비학 그 전문의의 영역인데 이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취재를 했고 보도한 적이 있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궁금해요. 일단 사춘기는 네. 여자는 10세 만 나이입니다. 10세. 그리고 남자는 12세 기준으로 옵니다. 평균. 시작되는 나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자의 사춘기가 뭐 특징이 이제 가슴이 나오는 거고 남자는 그 고환이 좀 커지는 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커지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뼈 나이 이런 걸 재요 병원에서는. 네. 근데 이게 사춘기가 뭐 한 살 정도 빨라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2살이나 3살 그러니까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2살 이전에 2차 성징 가슴이 커지는 게 나오고 남자는 3년 전 그러니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거나 다른 2차 성징이 나오면 이걸 성조숙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 성조숙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저는 이거를 네. 왜 취재하게 됐냐면 네. 그때 소아과 선생님이 내분비 선생님이 저한테 동찬아 큰일 났다. 우리 대한 소아내분비학회가 조사해봤더니 급증해. 성조숙증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여러 원인들이 뭐 식생활 습관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네. 가장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뭐냐면 네. 이 수면 시간의 패턴이 달라진 거. 예. 진짜요? 네. 왜인데요? 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일아 아나운서님,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네. 예를 들면 이제 아닐까 추정인 거는 뭐냐면 의견대화 하면은 얘가 제가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네. 팩트가 아니라. 근데 추정하는 이제 네. 항목 중에 그게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말한 게 의외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 패턴들이 있지만 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린이 초등학생들의 이런 달라진 걸 봤더니 네. 식생활 습관 뭐 과거보다 달라지긴 했죠. 육류. 보통 이제 막 서구식 네. 식생활 이런 네.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부터 많이 달라졌었고. 근데 최근에 급격스럽게 변화된 게 아이들이 늦게 자고 적게 자는 거예요. 예전보다 늦게 자고 적게 좀 자면 나의 호르몬이 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조숙증은 나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랑 상관이 있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적게 자고 늦게 자고 적게 자는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높다는 연구들이 해외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엄마들이 잠 안 자면 키 안 큰다 하고 일찍 네. 재우고 이랬던 네. 게 진짜네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네.
치료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사례자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별 문제 없이 잘 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예요. 네. 성조숙증이니까 성이 발달하는 것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키가 느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 연령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느리게 해요. 그리고 커졌던 고환과 가슴을 작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 키는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치료를 연구에서. 시작한 직후에는 뭔가 더 더디게 네. 성장해서 더디게지만 불안할 수 있으시겠네요. 가장 큰 거는 이 치료를 하는 이유는 최종 키를 키우고 그다음에 성조숙증으로 일때 어떤 그런 내분비계 종양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일반인 정상인 아이들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는 현대 의학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하신 건 대단히 잘하신 거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나이대 뭐 이런 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늦어지면 예. 예를 들면 10세가 됐다. 남자 12세가 됐다. 이거는 뭐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아는 9세 이전, 남아는 10세 이전에 치료를 해야 되고 여아가 9세가 넘거나 남아가 10세가 넘으면 소용이 없어. 예. 해봤었겠죠. 과거에 해봤었는데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예. 빨리 진단받을 8세 이전이면 빨리 해봐야 되겠다.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생각도 못할 시기인데 그때 진단을 빨리 받아야지 예. 치료가 그래서 가능하네요. 예. 이게 지금 통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소아 내분비 내과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어린이 건강검진에 넣자.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할 수 진짜? 있게끔 그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성조숙증이 걸린 아이들의 부작용이 뭐예요? 나쁜 증상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여아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일찍 하고 네. 그리고 최종 키가 적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대로 됐을 때 유방암이나 뭐 자궁 내막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커질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치료를 하면 그런 것들이 뭐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은 제가 이제 이럴 것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두 개 논문으로 우리가 정설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염려, 위험,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대규모 코호트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몇 개의 단면 연구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까지도 네, 얘기할 감안해서 수는 있다. 우리가 하는 건데 최종 키가 작아지는 거는 뭐 확실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또래보다 일찍 월경이나 하거나 생리를 하거나 또래보다 일찍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정신적인 문제도 겪어요. 아이들이. 뭐 심리적으로 조금 네. 먼저 시작한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 우울증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트라우마 같은 것도 더 겪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이 성조숙증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뭐 수십 년대 자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신 거고요. 그럼 성조숙증이랑 키 크는 치료랑 같은 거예요? 같은 아니 근데 치료? 키 크는 치료는 뭐냐면 네. 키 크는 치료는 우리나라에 있는 성장 클리닉 있잖아요. 많죠. 성장 호르몬 줘서 키 크게 네, 한다는 네. 것 다 사입입니다. 그래요? 사입입니다. 네. 키 검사 뭐 이렇게 성장판 찍어보고 네. 예측되는 키 나오고 네. 뭐. 그래서 성장 주사하는 지금 클리닉들 맹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맹신하고 있고 제가 이제 대한 소아 내분비과 학회 그 교수님을 딱 정식 인터뷰했죠. 이렇게 맹신이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결여돼 있는 아이에게 성장 호르몬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학병원에서 다 하죠. 그런데 그냥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줘서 키가 큰다면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안 하면 그건 나쁜 병원이잖아요. 안 해요. 그런 병원들은 일반 개인 병원만 하고 하버드 있다. 대병원도 안 하고 동경대병원도 안 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로 맞다면 네. 키 크고 싶은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 안 주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교수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아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가서 그냥 어떻게든 뭐 안 돼도 되니까 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런 네. 부모님들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은 있죠. 부작용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뭐냐면 효과가 입증된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논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뭐라고 해죠?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 차면, 그러니까 제가 롤렉스 저기래 롤렉스 시계 차면 키 큽니다. 이런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근거 입증이 안 없기는. 됐으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참 나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뭘 노리냐면 더 나쁜 게 그런 거죠. 지푸라기 잡는 심리를 이용한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이런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종용하고 있다는 게 되게 무서워요. 저도 이제 뭐냐면 그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쁘죠. 그리고 실은 의사 단체가 그런 의사들을 좀 배격하고 징계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키 클 수 있는데 왜 서울대병원 교수님은 안 해요? 그럼 서울대 교수님이 나쁜 거잖아요. 우리 애 키 클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 놔줘야죠. 왜 안 놔줘요? 나쁜 거잖아요. 하버드 의대 교수도 나쁜 거잖아요. 거기는 더더군다나 더 미국은 그런 거 돈 많이 버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로운데 네.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예? 아직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유. 많이 부족한 거네요. 근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족도 아니에요? 부족도 아니라 없다. 그냥 없다. 딱 예를 들면 키 크는 한약과 동일한 개념이죠. 키 크는 한약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등장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거가 있는 키 크는 식품들을 먹는 게 더 낫죠. 제가 그때 보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채소 이런 거였나? 달걀 되게 좋아요. 차라리 진짜요? 예. 아 진짜 뭐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키 크는 음식하면 우유 많이 생각하는데 우유도 포함돼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4월 1일에 제가 네. 더 스페셜리스트 8시 뉴스로 해드렸고요. 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미국 키 크는 성장 필수 요소를 했어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12. 그리고 이제 이게 골고루 있는 게 달걀인데 실제로 이제 그 영양이 불충분한 그런 저소득 그 국가에서 네. 6살 어린이를 9개월 동안 달걀을 먹였더니 그렇지 않은 어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키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영양이 골고루 있는 이미 섭취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키 크는 어떤 영양제를 더 주는 게 더 키가 크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키 크는 영양제도 저소득 개발 국가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미 골고루 먹는 나라의 애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 크는 음식이라는 건 따로 없고 사실 영양이 골고루 이제 공급이 되면은 키가 큰다 이런 얘기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10명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인 거예요. 많이 비싸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이거는 그야말로 상술이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의학적으로 한 거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부족할 때,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약간 부족할 때, 그다음에 특발성 저신장이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키가 작아.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의학적으로 허용을 해요. 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약간 부족하고 특발성 저신장인 거는 의학적으로 허용은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안 돼서 보험 적용은 안 돼요. 이거는 그래도 허용은 하지만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성장 호르몬이 아주 부족하거나 성장 호르몬이 약간 부족하거나 특발성 저신장일 때는 주사를 놔주세요. 그분들도. 그리고 보험은 성장 호르몬이 아주 부족할 때만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도 아닌 경우에 1,000만 원 내고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 이거는 비의학적,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죠.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부분은 의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약한 고리를 얽혀서 이게 뜯어내는 그런 분을 뜯어내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성장판이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네. 소아과 교수님이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성장판이 다 다쳤어요. 성장판이 다치면 지 아무리 성장 호르몬 때려줘도 안 돼요. 성장판이 다친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도 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놔준 그런 그것도 사례도 가능성이 나온 있을 거예요. 수 있다 이런 얘기 상술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못된 거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성장판 검사해서 키가 뭐 예측되는 키 나오잖아요. 네. 그 키는 진짜로 나중에 아니 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 맞나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체적으로 맞는데 그것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맞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맞았어요. 대체적으로 과거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뭐 2, 30년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 영양이 골고루 활성화된 지금은 키를 예측하는 것들이 학파마다 그다음 병원마다 다 달라서 하나를 딱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맞지만 뭐 절대적이진 않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예측치 뭐냐면 저는 예측치가 155cm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맞으세요.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55라고 나오면 근데 조금 너무 작다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병원은 예. 그런 병원은 끊으세요. 네. 속 시원하다. 네, 끊으세요. 그런 병원 다니지 마시고 예. 일단 뭐 결국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의학적인 이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학적 허용모에 성장 호르몬이 아주 적거나 약간 적거나 특발성 저신장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하겠죠.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다 놔주십니다. 물론 2개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1,000만 원이 되지만 그런데 그 3가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주는 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드물게 나에게 아이에게 아주 암 씨앗이 있다. 그럼 그 암을 더 촉발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안 좋아, 안 그렇기 좋아.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를 예. 정말로 이것의 전문가들이 안 하는 것을 비전문가들이 속된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현혹당하시지 말고 뭐 어떻게 잠 잘 말씀드리냐면 재우고 예. 잘 먹이라. 그렇죠. 분명히 크실 수 있습니다. 더 클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까 155cm 더 클 수 있어요. 얘기하다 예. 만 것 같은데 성주수 중 호르몬 주사는 맞고 있으신데 여기 키랑 또 관련이 없는 치료법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당장은 키가 더디게 크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이것이 최종 성인 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입니다. 요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키가 크고 작은 거가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경 써야 되나? 키 작은 걸 그게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뭐 제 사견이니까 그래도 키 크는 게 키를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 예측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다. 분명히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 그런 거 맞는 거보다 잠 잘 자고 그냥 영양 골고루 섭취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스트레스죠. 예, 스트레스는 모든 나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건 어때요? 키 크는 운동 있고 키 안 크게 하는 운동 있다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막 예전에는 농구 같은 건 키 크고 뭐 근육 무거운 운동에 뭐 유도 이런 거 하면 키 안 큰다 뭐 이런. 유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중력을 받으면 우리의 연골이 뭐냐면 키라는 게 결국 그 뼈와 디스크 이런 것들 이제 척추에 있는 디스크의 합이거든요. 근데 무거운 걸 많이 받으면 디스크가 눌리겠죠. 그러면 그 1mm만 늘려도 우리 척추가 지금 몇 개입니까? 7개에 12개에 5개니까 거기 1mm만 뭐 쭉쭉쭉쭉 줄어도 뭐 한 2cm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네.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노는 거 있죠. 유산소 운동하는 거 이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하루 얼마 그러니까 이것도 국립보건연구원에 나와 있는데 줄넘기 같이 그런 예. 거. 하루 1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루 1시간 운동하는 것은 키를 키우는 게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입증됐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 1,000만 원씩 하는 건 입증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쨌든 호르몬 주사 맞고 있으니까 약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시고 네. 또 좀 키 크는 운동이나 이렇게 영양 섭취 그리고 잠 무조건 잘 재우시는 거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시겠네요. 저는 그래서 만약 성장 호르몬 주사를 그 고민하실 거면 저는 이거는 대학병원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너무 장난치는 데가 많아서 오히려. 제가 원래 다른 과 있잖아요. 다른 소아과는 장난치시는 분은 없어요. 로컬에 계신 뭐 선생님들 너무나 고수들 많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성장 호르몬 분야만큼은 조금 너무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학에서 조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한번 이제 그런 측정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나왔던 예상 키가 176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빠가 180인데 너무 작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고1인데 지금 176이 됐는데 본인 말이 키가 안 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네. 176으로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멈추나? 제가 좀만 있으면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 주제는요. 요 기사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치매 중에 하나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네. 이게 이제 어떤 약이 개발돼서 27% 정도 늦출 수 있다. 미국에서 승인된 레켐비라는 약인데 네. 이거 국내에 언제 들어오는 건지 정말 요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치매 얘기 나는 날짜 기억 못해 선배님은 네. 장소 기억 못해 했지만 네. 심각하긴 하잖아요. 치매 만약에 가족 중에라도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네. 예. 일단 치매의 신약이 미국에서 정식 허가됐습니다. 이 약은 일본 회사와 미국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곧 승인을 하겠죠. 지금 이 말하는 순간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미국 FDA가 완전 승인을 했습니다. 정식 승인을 한 겁니다. 앞에 조건 안 붙었고 뭐 응급 뭐 이런 거 안 붙었어요. 그럼 이 약이 뭐냐? 왜 그렇게 주목받느냐? 치매 중에서 치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관이 잘못돼 가지고 뇌 공급이 안 되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 네. 그다음에 파킨슨병을 앓다가 맨 그렇죠. 끝에 하는 파킨슨병 치매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네. 이게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뇌에 나쁜 단백질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건데 네. 이 나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 나쁜 단백질이 주변에 있는 뇌세포를 막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치매에 걸리는 게 네. 알츠하이머인데 요 약은 그 나쁜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그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기전 면에서는 완전히 한 거죠.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생성 못 시키게 그건 이러면 치매를 진짜 근본적으로 막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걸린 사람도 미리 먹어야 되나? 효과는 네. 어땠냐면요. 네. 이 치매의 초기 단계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확인된 사람을 했어요. 그리고 위약군 가짜 약 썼고 진짜 약 쓴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짜 약을 썼던 사람을 18개월 봤더니 한 100만큼 나빠졌어요. 이 진짜 약을 썼던 사람은 100만큼 나빠지지 않고 거기서 27%덜 나빠졌어요. 효과가 있네요. 효과는 있지만 네. 요거 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100만큼 나빠졌고 여기서 27이가 73만큼 나빠진 거죠. 네. 좋아지거나 멈춘 건 아니에요. 네. 다시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 장애 뭐 사람 못 알아보고 인지 기능 장애가 그대로 멈춘 것도 아니고 좋아진 건 아닙니다. 원래는 100만큼 나빠지는데 27% 줄인 거예요. 나빠지는 걸. 네. 이걸 갖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있네요라고 했잖아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걸 딱 보면서 뭐야 효과가 고작 그거야?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반응해요. 예, 대부분은. 왜냐하면 100 나빠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약을 먹고 18개월 동안 그냥 냅둬도 100만큼 나빠지는데 그냥 이 약 먹으면 73만큼 나빠진다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어차피 나빠지는 거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만큼을 덜 나빠진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1년 가격이 우리나라에 3,500만 원이에요. 와. 그리고 너무 비싸다. 그거를 이제 이분들은 실험자들이 18개월 먹었으니까 1년 반 먹었겠죠. 그러면 한 약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되겠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27%면 27% 정도 덜 나빠지게 예방이 아니죠. 예방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 살짝 늦추는 정도. 살짝 늦추는 네. 그러니까 27%를 살짝이라고 뭐냐면 어쨌든 27% 더 늦추는 정도를 가지고 5천만 원이나 써야 하느냐 이거 고민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어 나 5천만 원 뭐 괜찮아 조금이라도 뭐 덜 나빠지면 됐지. 그런데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 가지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 27%를 많이 부담스럽네요. 해서 5천만 원을 쓰는 게 정말 맞나 안 맞나 고민되는 포인트는 있는 거죠. 좀 있네요. 예. 그래서 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네.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네. 기존에는 이 정말 베타 아밀로이드를 나쁘게 한다고 해서 이걸 억제시킨다고 해서 진짜 치매가 나아질까? 이게 논란이었어요. 논란이었는데 이번은 이 논란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면 실제로 치매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실어준 연구가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들어오려면 당장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미국과 일본 외에는 유럽 국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뭐야? 5천만 원 써서 27% 늦추는 거를 진짜 우리가 들여와야 돼? 이런 고민을 유럽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 이 약의 뭐 특허권과 판매권과 이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허가하고 사실 미국에서 완전 허가를 한 것도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함, 좀 더 판매 목적으로 뭐 세일즈하기에는 본인들의 완전 허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같이 뭐 그래 하자 그래도 하자 뭐 그래도 뭐 5천만 원이라도 이걸 쓸 사람이 있을 테니까 허용해 놓자. 네. 하지만 이게 보험 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메디케어라는 그 보험 국가보험 안에 네. 들여놓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값비싼 항암제, 사람을 살리는 항암제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험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되게 많습니다. 나 암 환자는 대부분 다 보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최근에도 제가 이제 보도했습니다만 네. 어떤 아이가 항암제 5억 때문에 부모가 아파트까지 팔았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약 투여 못해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었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우리 그거 말고도 다른 항암제 그리고 희소병 환자들이죠. 그 선천성 근위축성 가져가지고 그냥 약을 투여받지 않으면 뭐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약들도 보험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와중에 그 생명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도 보험 안 되는 게 많은 상태에서 치매 27% 늦추는 거를 약을. 보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이거를 정말로 따져보면 그런 약들과 따져보면 이게 우선순위를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라는 보험 상품에 이걸 넣었다? 이건 사실 좀 의외긴 했어요. 예. 이제 또 하나를 더 준비했죠. 네. 아무튼 이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의 발전은 좋은데 네. 이게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쓸데없다 이런 거? 고민되는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렇죠? 5천만 원고 나중에는 뭐 1억짜리 해가지고 한 50% 뭐 늦게 해주는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실 계속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는 OECD 헬스 데이터 중에서 대부분이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자살률하고요. 재난적 의료비예요. 재난적 의료비는 뭐냐면 우리 가구 소득 중에서 40%가 의료비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 소득의 40%가 의료비로 쓰이면 많이 드네요. 파탄 납니다. 네. 대부분의 가정이 파탄 납니다. 그 비율이 높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 때 그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코로나 때 다들 병원 이용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암 진단 안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숨어 있는 걸로 보이지. 지금 이제 올해서부터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지금부터 다시 재면 그거 변함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싼 항암제, 고가의 신약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보험되는 비율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선천성 희소병 부모들은 전부 다 아파트 팔 생각하고 부모님한테도 빌려서 엄마 아빠 제발 아파트 집 팔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약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집을 안 팔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려면 보험료를 더 높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데 감기 뭐 다른 거에 보험 적용받는 거를 덜 받고 그럼 돈 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희소병 환자들은 되게 적잖아요. 맞아요. 뭐 10,000명, 20,000명인데 감기 환자들은 10,000,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실 실태를 조금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기사를 좀 뭐를 하고 조금 싶어요. 준비하고 예, 계세요. 근데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렵냐면 그 희소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부모들은 일상 자체가 기자를 만날 시간 자체가 안 나와요. 한 명은 봐야죠 아이를, 한 명은 돈 벌어야죠. 안 나와요 진짜. 왔고 안 나와요. 왔고 안 나옵니다.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찾아뵈려고 하는데 혹시 뽀얀거탑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희소병을 이런 희소병 때문에 완전히 가게가 무너진 가정이 뭐 풍비박산 나는 이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좀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제가 웬만하면 그냥 찾아갈 테니까 일상 그다음에 그런 직업 하시는 거 방해 안 하고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선배님. 요 두 번째 기사는 네. 이제 난 이런 기사가 왜 눈에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라서 그런가. 어떤 유전적으로 이렇게 뭐가 유전성이 있는 거는 다 엄마 쪽에서 온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치매는 목의 유전이다? 네. 어머니가 치매면 자녀가 앓을 위험이 80%가 높아진다. 네. 이거 진짜예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 다 엄마 탓이야? 치매는 네. 사실 아직 원인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치매에 관여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모든 것이 치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부모가 치매에 걸렸던 진단받은 확인된 사람들 보면 네. 자녀들이 치매에 진단받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 그러면 이게 얼만큼 더 이 위험도가 높을까 했더니 그전 연구에서 막 2배, 3배 뭐 이런 연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냐면 아빠는 별로 없고 엄마가 많네. 엄마가 치매였을 때 자녀한테 그 대물림 되는 경우가 더 높았네라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어때요? 여자 수명이 더 길고 여자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여기에 이제 수치에 좀 관여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보정을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분당서울대 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어쨌든 우리나라 연구팀이 다시 세계적인 연구들을 치매에 관한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했더니 아빠는 별 영향이 없어. 아빠의 치매는 별로 영향이 없었고 엄마의 치매가 자녀에게 영향을 줬는데 엄마가 치매예요. 그러면 딸이 치매의 위험도는 60%, 63% 정도 올라가고 아들은 100% 올라가요. 아들이 더 영향 많이 받아요? 예, 아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X 염색체가 관여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X 염색 이거 쉽지 않. 그러니까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죠. 네. 아들의 XY의 이 X는 누구한테 받죠? 엄마한테 받죠. 그렇죠. Y를 아빠한테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은 100%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딸은 X가 엄마한테서도 받지만 아빠한테도 하나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연구팀이 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우리 생물 시간에. 그러니까 세포 기억 안 내소기관인데, 나겠네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이게 쭉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막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왜 중요하면 우리가 먹었던 당 이런 것들 다 에너지로 만드는 거 ATP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ATP로 만드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게 최근 현대 유전학의 되게 큰 테마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건
물려 대물림됩니다. 아 그때 한번 얘기하셨죠. 예. 그렇죠. 왜냐면 정자가 있으면 정자 머리하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정자 머리만 들어가고 난자는 통째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엄마한테만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 대단히 중요한 세포 내 소기관을 여성 엄마한테만 받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우월해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창조론이든 그게 진화론이든 그게 네. 그 무엇이든 간에.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그다음에 X 염색체의 유전자가 치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그것이 아들 그리고 딸, 특히 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번 그 연구였는데요. 그렇군요. 뭐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전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도 아빠의 영향도 있다는 연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번 아빠가 연구는 특별히 그렇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지. 이번 연구가 그러므로 아빠의 치매는 대물림 안 되고 네. 엄마의 치매만 대물림 된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살면서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뭐 각자 다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 없으세요? 되게 많죠. 네. 저는 다리가 너무 길어서 짜증나요. 되게 짜증나겠다. 되게 짜증 막 걸리고 저 잘 넘어가지는 문턱에 걸리고 옷을 입으면 다 위로해드릴게요. 옷 입으면 다 힘내세요. 짧고. 뭐 그래. 나는 아나운서인데 왜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져? 이게 약간 저는 열등감인데. 하지만 저는 뭐냐면 혀가 짧지 않은데 혀 짧은 한 번만 소리가 내봐요. 나잖아요. 한 번만 내봐요. 뭐 이렇게 혀 짧은 소리가 나요. 그 발음 되게 신기하네. 어렵습니다. 이거 그럼 우월한 건데 혀가 안 짧은데 짧은 소리 내는 것도 신기하잖아. 그다음에 남들이 이제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스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SBS 조동찬입니다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니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이제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되게 눈여겨봤던 게 다른 나라 어학을 공부하면 효과 있다.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그런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단편적인 거 있잖아요. 네. 100백의 7 숫자를 막 해가지고 하면 된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오른쪽은 세 뭐 이건 네, 네. 뭐 이런 거 해라 막. 그런 것보다는 왜냐면 이제 뇌를 부분으로 쓰는 것보다는 뇌를 골고루 쓰는 것, 그다음에 뇌를 보호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치매 적인은 수면입니다. 아 이번에도 그러니까, 수면인가요? 예, 모든 게 수면입니다. 왜냐면 잠을 잘 때는 잠자는 게 뭐냐면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네. 모든 걸 정비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숙면이에요, 숙면. 그러니까 정비하는 시간을 못 하는 게.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럼 수면을 왜 못 자느냐, 잠을 왜 못 자느냐?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수면에. 내가 오늘 먹었던 음식, 아침에 햇빛, 그다음에 만났던 사람, 그 만났던 사람과 매번 우리가 잘 잘 수가 대화한 없다. 거, 그런 거 모든 게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든 병은 모든 것에 있다라는 게 제 최근에 이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의학이 지금 막 나 좀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의 원인, 하나의 어떤 리스크 팩터를 찾는 것에서 이제는 이것을 모든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잠이고요. 두 번째가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은 안 됩니다. 네. 과도한 적당한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식습관, 지중해식 식습관. 아까 왜 지중해식 식습관에 하면 뭐냐면 기름 많아요. 올리브유 있고 채소 많고 고기도 있고 그리스 가서 살아야 그리고 되나? 와인도 있고. 근데 저는 지중해식 식습관을 저는 뭐라고 식습관 하니까 또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여유 있고 즐기는 식생활 문화. 그러니까 길잖아요. 그쪽은 밥 먹는데 스페인 갔더니 3시간 동안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먹냐? 아주 막 얘기하면서 뭐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거 아닌가 결국 뭐냐면 그게 지중해식 식생활 문화가 추구하는 건 채소 뭐 이런 것보다 즐거움, 그러니까 그 포인트
아주 스트레스를 딱 낮추는 2-3시간이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치매 예방하는 거에는 그 식습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운동이에요. 몸을 골고루 쓰는 운동. 몸을 골고루 써야 뇌가 저기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렇죠. 언어는 뭐냐면 언어도 뇌를 골고루 쓰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어떤 단어 뭐 있지만 이 단어를 저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맞아. 되느냐.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언어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언어를 이렇게 그냥 뭐냐면 챗 GPT 이런 걸로 배우는 것과 사람에게 배우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에게 보는 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다 신경 쓰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외롭지 않은 생활입니다. 아. 고독하지 않은 삶. 그 유럽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그래서 어. 전부 다 고령자들을 모아놓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치매 예방센터 다 모아놔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네. 지금 숙면,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습관, 그다음에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 그러니까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외롭지 않은 삶.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 해석이고요. 네. 지중해식 식단에 그게 뭘까? 와인도 이거는 있고 와인도 있고. 여유 뭐 이거는 이제 이거 아닌가? 응. 그러니까 즐거움. 수출. 그러니까 네.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2-3시간 식사 시간을 통해서 걔네들이 확보한 것 아닐까? 이건 제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외롭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치매 예방에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법적으로는 이게 치매가 되게 똑같은 나의 뇌인데 나의 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지만 네. 나의 심리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네. 자신감,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을 때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인지 기능이 더 회복돼요. 덜 떨어져요. 근데 자신감은 뭐냐면 내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청기도 인지 기능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보이는 것도 그렇고. 예,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자신감.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장소와 시간을 자꾸 까먹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이거 대표적인 치매 증상인데 그걸 그냥 써놓는 거야. 달력. 맨날 냉장고, TV 이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붙여놓는 것 때문에 난 알아요 오늘이. 그러면 나의 전반적인 자신감? 인지기능이 상승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거 있죠. 네네. 후각. 후각도 있었어요? 후각은 아직 거기 랭킹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뭐냐면 후각이 냄새를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는 것이 나의 뇌를 사용하는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회복시킨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스페셜리스트를 했었는데 좋아하는 향을 계속 맡자. 물론 지금 후각 훈련은 좋아하는 향 5-6가지를 10초 간격 맡고 10초 쉬고 10초 간격 맡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 후각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뇌 활성 방법이다. 좋다. 네. 뭐 이렇게 차향기를 맡을 때라든지 비가 내리는데 비 냄새가 네. 난다든지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비 냄새, 그러니까 비가 떨어질 때 흙 냄새라고 하나요? 딱 떨어질 때 그건 저 좋잖아요.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향을 그러니까 저 그 커피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 향. 그다음에 좋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왜? 조뇨코 블루도 이렇게 이 주둥이가 작은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건 위스키는 향이. 근데 이게 술 광고하면 안 되죠. 술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향은 되게 좋. 그러니까 향만 맡고 그러니까 안 돼, 뭐 안 된다. 술은 아무튼 술은 발암 물질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스파탐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높은 발암 물질이에요. 위스키 향 좋아한다 할 수 있죠, 왜? 근데 그런 향들, 예. 그 향을 맡는 것들 요즘 향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 각광받는 뇌 정화법이다. 재밌다. 예. 즐기시죠. 우리 취미로 하기 되게 좋다. 그리고 예,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하나씩. 저는 그래서 청국장 향도 좋아해요. 좋죠. 좋아해. 근데 청국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좀 질리긴 하더라고요. 청국장 향이 좋아서 한 몇 끼를 계속 연달아서 먹더니 좀 물리긴 해요. 뭐 청국장 아니어도 몇 끼 네. 연속 먹으면 다 물리죠.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제가 지금 요즘에 유쾌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밌네요.
치매를 뭐 예방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외롭지 않게 친구들과 즐기면서 천천히 식사하고 좋은 한끼 맞고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그죠? 이것도 제가 네. 말씀드리면 저희 형이랑 얘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네. 그럼 옛날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희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막 야 이거 어떡하냐.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옛날 같지가 않아. 안 해. 그리고 제가 이제 형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떨어지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거 뭐 어떻겠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문제 같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인지 기능 떨어져서 똥오줌 못 가릴 때 다 똥오줌 가려주셨잖아요. 그냥 뭐 저희 어머니가 똥오줌 못 가리시는 걸 바라는 건 아니, 정말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한들 그거는 뭐 우리가 자식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치매도 너무나 우리가 이제 안티 치매는 뭐다라고만 우리가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사실 똑 부러지고 하는 치매 치료약 아직 안 나왔고 27% 늦추는 게 아주 고가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냥 우리 치매도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죽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 오늘 소개한 약 말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네. 지금 뭐 돈의 폐질이라고 96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사실은 제일 질문이 많은 게 지금 치매 치료약 먹는데 이게 뭐야? 그거는 치매의 경과를 늦추지 못합니다. 늦추는 약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등장했는데 늦추진 못하고 근데 그러면 왜 써요? 그래도 이 약이 인지 기능을 그러니까 뭐냐면 딱 치매 환자들에게 했더니 인지 기능이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듣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게 치매의 예후를 이렇게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네. 못하는 건 안타깝게도. 근데 물론 이 약도 나중에 이렇게 등장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특히 그게 경도 빠를 때 그 약이 투여할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를 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정도 의의가 있다. 의의가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저는 뭐 그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지금의 현실적인 가장 방법은 초기 때 그거 먹는 게 지금의 가장 큰 현재로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소개한 이 약은 기존에 있는 약보다는 조금 정말 더 그렇죠. 기전이 훨씬 더 좋아진 건 있네요. 예, 세련되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깜짝 놀라고 와. 학자들은 치매를 전공한 학자들은 전부 다 우와 이게 나왔다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소비자한테는 기존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약값이 좀 저렴한 게 더 중요하죠. 뭐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뽀얀거탑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저희랑 대화 나누시면 돼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